육중한 참나무 대문이 쿵 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닫히자 등 뒤로 서늘한 밤바람마저 단칼에 베어지는 듯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찰나의 순간 은홍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양반과 며느리로서 지켜왔던 알량한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눈앞에 펼쳐진 천일상단의 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청사초록만이 짐승의 핏발 선 눈동자처럼 붉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 재물이 모이고 흩어진다는 거대 상단이라 들었건만 활기찬 장사치에 기운은커녕 묘지처럼 음산한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발을 떼어야 했으나 발바닥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는 계절 탓이 아니라 이곳에 서려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원한과 비정한 셈법의 기운 탓이리라. 은홍은 떨리는 손을 옷소매 깊숙이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으나 이곳은 호랑이 굴보다 더 깊고 어두운 탐욕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늪지대 한복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산골 샌님이라 불리는 시아버지의 서책 정리를 돕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꼿꼿한 선비의 기계만큼은 잃지 않으려 했던 시댁이었다. 그러나 그 고고한 학문이 쌀독을 채워주지는 못했고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장서들이 헐값에 넘어가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아버님, 이 빚은 대체 어찌된 연유입니까? 은홍이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다. 알고 보니 벗이라 믿었던 자의 보증을 잘못 선 것이 화근이었다. 사채업자들은 흑팔로 마루를 짓밟으며 가솔들을 끌어내리라 윽박질렀고 관에 고발하여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는 협박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병약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혼절했고 어린 시누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은홍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남편은 과거를 보러 한양을 떠난 지 오래. 집안을 지킬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빚쟁이들의 우두머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이 댁의 며느리로서 그 빚을 대신 갚겠소. 다만 시간을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그녀의 당찬 외침에 빚쟁이 우두머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일상단의 차용증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담보로 요구하는 악마의 계약서였다. 그리하여 은홍은 스스로의 몸값을 흥정하는 처지가 되어 감에 올랐다. 가마는 화려했으나 그것은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을 치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상단으로 오는 길 내내 그녀는 시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환청처럼 들어야 했다. 아가,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네가 어찌 그 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냐. 시아버지의 피 끓는 후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은홍은 가마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이 빚을 청산하고 당당히 제 발로 걸어 나가리라. 그러나 막상 상단의 높은 담벼락 안에 갇히고 보니 그 결의는 촛불 앞의 바람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그녀를 인도하던 늙은 하인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는데 마치 입이 꿰매진 사람처럼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등불을 들고 앞장설 뿐. 은홍이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일절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뼈에 사무치는 공포로 다가왔다. 따라오시게.
늙은 하인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다. 은홍은 무거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정막을 깼다. 곳곳에 서 있는 건장한 사내들은 하인이라기보다는 사병에 가까워 보였고 그들의 눈빛은 은홍을 사람이 아닌 장부 속의 숫자로 보는 듯 건조하고 차가웠다. 창고마다 그득히 쌓여 있을 재물 냄새, 쌀 썩는 냄새와 비단 냄새, 그리고 엽전 꾸러미에서 나는 소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다. 이것이 돈의 냄새인가? 누군가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자란 부의 냄새란 이토록 역겨운 것인가? 은홍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상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당이었다. 그곳에서는 은은한 약자의 향과 함께 날선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들라 하십니다. 하인의 말에 은홍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지방을 넘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검소했으나 놓여 있는 기물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기품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주인 천일상단의 대행수 강무석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50줄에 들어선 나이로 보였으나 눈빛만은 20살 청년보다 더 형형하고 날카로웠다. 관자놀이까지 뻗친 검버섯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웅변해주고 있었다. 은홍이 들어섰음에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무시와 침묵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고도의 기싸움임을 은홍은 직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예를 갖추었다. 남산골 선비 이 진사의 며느리 신씨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강무석은 장부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홍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은홍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동안 은홍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여인을 보는 사내의 눈빛이 아니라 진열대에 놓인 물건의 하자를 살피는 장사치의 눈빛이었다. 이 진사의 며느리라 소문대로 꽤나 단단해 보이는구나. 강무석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쇠를 긁는 듯한 탁성이 섞여 있었다. 1000냥이다. 내 시아비가 진 빚이 원금만 500냥. 이자까지 합치면 1000냥이 넘지. 내 몸 하나로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의 조소 섞인 물음에 은홍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으나 제 노동과 성심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비록 여자 몸이나 셈을 할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니 상단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강무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빚쟁이 주제에 대행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꾸하는 여인은 처음이라는 듯 흥미롭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글을 안다, 셈을 한다, 맹랑하구나. 이곳에 글줄이나 읽는 선비, 나부랭이들도 제 발로 들어왔다가 사흘을 못 버티고 나간다. 여기는 붓으로 시를 쓰는 곳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문을 남기는 전쟁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진 채 은홍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자가 은홍을 덮칠 때마다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다. 좋다. 내 기계가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겠다. 허나 이곳에 머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빚탕감은커녕 내 시아비와 시어미 그리고 내 서방까지 모두 노비로 팔아넘길 것이다. 가족을 담보로 한 협박에 은홍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무석은 다시 의자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은홍을 내려다보며 천일상단의 전에 내려오는, 아니 그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금기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첫째, 밤이 되면 방 밖으로 나오지 말 것. 둘째, 곡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셋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홍의 반응을 살피듯 뜸을 들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다. 무엇을 보든 보지 않은 것이요. 무엇을 듣든 듣지 않은 것이다. 내 눈은 장님이 되어야 하고, 네 귀는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네 입은 번거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홍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상단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 혹은 부정을 목격하더라도 입을 다물라는 살벌한 경고였다. 눈뜬 장님, 귀먹은 번거리가 되라니. 대체 이 거대한 담벼락 안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해괴한 규칙을 강요한단 말인가. 은홍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무석은 대답 없는 은홍을 향해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그랑.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대답해라.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뼈에 새겨야 할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홍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내어 대답했다. 강무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물러가라. 내일부터는 한 여장이 너에게 일감을 줄 것이다. 내 몸값이 1000양어치를 할지 아니면 엽전 한 잎의 가치도 없을지는 네 행동에 달렸다. 은홍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늙은 하인이 다시 그녀를 안내하여 허름한 행랑채로 이끌었다. 그녀가 머물 방은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고 습한 곳이었다. 문을 닫고 자리에 눕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욱신거려 왔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벽 너머로는 다른 하인들의 코지 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홍은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대행수 강무석의 섬뜩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은홍은 벽에 귀를 대보았다.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상단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은 단순히 빚을 갚는 일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존해야 하는 사지 시티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시아버지가 빚을 지게 된 그 과정조차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은홍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떴다.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어코 이 상단의 비밀을 파헤치고 살아남아야 했다. 밤은 길었고 상단의 어둠은 이제 막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새벽 달기 회를 치기도 전 어스름한 여명이 상단의 높은 담장을 차에 넘기도 전에 은홍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고통과 함께 눈을 뜨면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그녀의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곱게 자란 양반과 규수의 손에는 어느새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거친 온기가 박여 있었고, 비단 치마 대신 걸친 무명옷은 땀과 흙먼지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천일상단의 하루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수백 명의 식솔이 먹을 밥을 짓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해치우며 드넓은 마당을 티끌 하나 없이 쓸어내야 하는 고된 노동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사람의 진을 다 빼놓았다. 은홍은 우물가에 앉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다. 손끝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가 잠시라도 일손을 멈추거나 힘겨운 기색을 보이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회초리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마, 이것 보게 양반 댁 며느리라더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벌벌 떠는 꼴이라니. 그래 가지고 밥값이나 하겠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상단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한 여장, 매월이었다. 그녀는 여우처럼 찢어진 눈매에 얇은 입술을 가진 여인으로 대행수의 신임을 등나 입고 상단의 하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였다. 매월은 첫날부터 유독 은홍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넉마를 걸쳐도 감추어지지 않는 은홍의 기품과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그 올곧은 눈빛이 천한 신분인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리라. 매월은 짐짓 혀를 차며 은홍의 앞에 흙투성이가 된 갓신과 장화 더미를 던져놓았다. 이것들도 다 닦아놔. 점심나절까지 윤이 나지 않으면 오늘 밥은 없을 줄 알아. 터무니없는 양이었지만 은홍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김이 샌 매월은 콧방귀를 뀌며 사라졌지만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은홍이 묵묵히 솔질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어린 계집종 월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아씨, 아니,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저 여자가 원래 심사가 고약해서 새로운 사람들 길을 꺾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월이는 죽은 개가 가득한 얼굴에 겁이 많은 눈망구를 가진 아이였다. 은홍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월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헌데 너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은홍의 물음에 월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전 3해 정도 됐어요. 헌데 언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밤에는 절대 방문을 열면 안 돼요. 월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은홍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월이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밤에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니? 월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려다 말고 누군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주위를 살폈다. 저번 달에도 마당소에 오라비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창고 쪽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다음 날 아침 그 오라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행수 어른은 그가 도망쳤다고 했지만 우린 다 알아요. 그 오라비는 다리가 불편해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월이의 말은 은홍이 첫날 밤 강무석에게 들었던 경고를 상기시켰다. 눈뜬 장님, 귀먹은 번거리가 되어라. 그 규칙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피의 율법이었던 것이다. 은홍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대낮의 상단은 활기차게 물건이 오가는 장터 같았지만 밤이 되면 사람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쉿,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 은홍은 월이의 입을 막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입이 가벼운 월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듯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댕그랑거렸다. 고된 노동에 지쳐 잠이 들었던 은홍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월이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설마 은홍은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문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창고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은홍은 입을 틀어막았다. 월이었다. 아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금기의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은홍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문을 여는 순간 자신 또한 그 금기의 희생양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벌어지는 참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창고 앞에서 월이가 무언가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거구의 사내가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자루처럼 들쳐맸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월이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상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누구 하나 월이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양 월이의 자리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은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월에게 물었을 때 매월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 계집년 야반도주했다.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친 년이 한둘인 줄 아느냐. 너도 딴 마음 먹었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매월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음을 그리고 월이의 실종이 단순한 도주가 아님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다. 다른 하인들도 묵묵히 밥만 퍼 넣을 뿐 누구도 월이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것이 이곳의 생존 방식이었다. 모른 척 해야 산다. 보지 않아야 산다. 은홍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월이의 목까지 살아남아 이 끔찍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리라 다짐하며 묵묵히 다시 빨래터로 향했다. 그날 오후 은홍은 안채의 부름을 받았다. 대행수의 부인이자 상단의 안주인인 정씨 부인이 그녀를 찾은 것이다. 정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온갖 폐물을 두르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고 눈빛은 히스테릭하게 번들거렸다. 그녀는 은홍을 보자마자 대뜸 바느질감을 던져주었다. 솜씨가 좋다 들었다. 내 저고리에 놓을 자수다. 한 땀이라도 삐뚤어지면 네 손가락을 부러뜨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단순한 일감이 아니라 은홍의 기를 꺾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은홍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바늘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물일에 거칠어졌으나 바늘을 잡는 손길만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교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은홍은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갔다. 정씨 부인은 그런 은홍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했으나 은홍의 빈틈없는 태도에 점차 초조함을 느끼는 듯했다. 너 어젯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정씨 부인이 불쑥 던진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은홍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하루 종일 일에 지쳐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가 좀 거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은홍의 대답에 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진실을 탐색하는 눈빛이자
동시에 공범을 찾는 듯한 은밀한 눈빛이었다. 그래, 바람소리였지. 아주 거센 바람소리. 쥐새끼 하나가 날아가 버릴 만큼 거센 바람이었어. 정씨 부인은 기묘한 웃음을 흘리며 찻잔을 들었다. 은홍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광기와 공포를 읽었다. 이 여인 또한 상단의 규칙에 갇힌 죄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동정을 베풀 여유는 없었다. 은홍은 완벽하게 마무리된 자수를 내밀며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정씨 부인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독한 것, 얼마나 버티나 보자. 방을 나온 은홍은 다시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여장이 시킨 청소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월이가 사라진 그곳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창고 앞은 깨끗이 쓸려 있어 어젯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은홍의 예리한 눈은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콩알이나 쌀알이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는 특이한 모양의 피마자 아주까리 열매였다. 상단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목에는 피마자가 없었다. 게다가 이 창고는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라 들었는데 어찌하여 기름을 짜거나 약재로 쓰는 피마자가 이곳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 은홍은 피마자 열매를 옷소매 깊숙이 감추었다.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월이의 실종 그리고 밤마다 창고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작업과 연결된 결정적인 단서임을 깨달았다. 어둠이 다시 상단을 덮어오고 있었다. 하인들은 서둘러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깔렸다. 은홍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품속에 피맞아 열매를 만지작거렸다. 눈뜬 장님, 귀먹은 번거리 행세를 하며 살아남아야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흩어진 콩알 속에 황금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했다. 월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 작은 씨앗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내야만 했다. 상단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은홍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결기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쪽 별채의 묵은 곡식 창고를 정리해라. 쥐똥 섞인 콩과 팥을 모조리 골라내고 썩은 가마니는 내다 버려. 오늘 밤까지 다 하지 못하면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알아라. 매월의 지시는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서쪽 창고는 상단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어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사실상 버려진 곳간이었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쥐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선 은홍은 한숨을 내쉬었다. 천장까지 쌓인 가마니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바닥에는 터진 자루에서 흘러나온 곡식들이 흙먼지와 뒤엉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매월의 악랄한 신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처사였다. 그러나 은홍은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피할 수 없다면 이곳에서 내 살 길을 찾으리라. 은홍은 우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묵묵히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썩은 가마니를 드러내고 멀쩡한 곡식과 상한 곡식을 분류하는 작업은 고되고 지루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던 은홍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궤장 밑에 깔려있던 장부 하나였다. 겉표지가 닳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그 장부는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은 듯 아니면 잊어버린 듯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호기심이 인 은홍은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임술년 곡물 출납기. 꽤 오래전의 기록이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넘기며 창고 안에 쌓인 곡식의 수량과 대조해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장부의 기록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들어온 양보다 나간 양이 터무니없이 적게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오기오기라기엔 그 차이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교했다. 은홍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바닥에 흩어진 콩알과 파타를 줍기 시작했다. 주판이 없으니 이 곡식 알갱이들이 그녀의 상아지 투전이나 셈을 할 때 쓰는 막대기가 되어줄 터였다. 은홍은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뒤 콩알을 일렬로 늘어놓으며 머릿속으로 셈을 하기 시작했다. 10단위는 콩으로, 100단위는 파트로, 1000단위는 작은 돌멩이로 그녀만의 독특한 진법 젠파 이 바닥 위에 그려졌다. 1만 3천 석이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8천 석만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5천 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은홍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콩알들이 이리저리 옮겨지며 복잡한 수의 미로를 뚫고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숫자의 성벽이 쌓이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여장 매월의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5천석. 그것도 매달 반복되는 이 엄청난 양의 누락은 상단의 대행수 강무석 혹은 그보다 더 큰 배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규모였다. 은홍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장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곳에 유기한 이중 장부의 일부가 분명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은홍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늘어놓은 콩알들을 발로 쓱 문질러 어지럽혔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밥을 나르는 어린 식모였다. 언니, 밥 드시고 하세요. 매월 마님이 감시하라고 해서 왔는데 언니 쓰러지면 제가 혼나요.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먹밥 2덩이를 내밀었다. 은홍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짐짓 태연한 척 미소 지었다. 고맙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어. 아이가 나간 뒤 은홍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녀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상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은홍은 밤이 깊도록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섞인 곡식을 골라낸다는 핑계로 그녀는 흩어진 콩알들을 이용해 지난 몇 년간의 상단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머릿속이 맑아지며 복잡하게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라진 물량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관아와 북쪽 국경이었다. 관료들에게 바치는 뇌물, 그리고 금지된 밀무역, 천일 상단은 겉으로는 쌀과 포목을 파는 점잖은 상단이었지만 뒤로는 조선의 법을 어기는 거대한 밀수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밤 월이가 사라진 그 창고가 바로 밀수품을 은닉하고 반출하는 통로였으리라. 눈뜬 장님, 귀먹은 번거리가 되라는 규칙은 단순히 도둑질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공범만을 가려내기 위한 강무석의 잔인한 시험대였던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은홍은 장부를 덮고 본래 있던 자리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된 창고 바닥을 바라보았다. 쥐똥 하나 없이 깨끗하게 골라진 곡식 자루들이 열을 맞춰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리한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단에 치부를 쥐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칼자루를 언제, 어떻게 휘두르냐는 시기 선택뿐이었다. 날이 밝자 매월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엉망이 되어 울고 있을 은홍을 기대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창고, 색깔별로 분류된 콩과 팥, 팽팽하게 묶인 가마니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마무리였다. 은홍은 초췌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매월을 바라보며 허리를 숙였다. 분부대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매월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씩씩거리다 소리쳤다. 이깟 일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대행수님께서 네가 정리한 꼴을 보고 싶어 하신다. 따라와. 뜻밖에도 대행수 강무석이 직접 서쪽 창고를 찾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창고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가마니의 매듭 방식과 바닥의 청결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색깔별로 분류된 콩 자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것을 네가 다 분류했느냐? 강무석의 물음에 은홍이 고개를 조아렸다. 예, 어르신. 섞여 있으면 죗값을 받지 못하고 썩은 것이 섞이면 멀쩡한 것까지 상하게 되니 밤을 새워 골라내었습니다. 강무석은 콩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한 줌 쥐어 보았다. 균일한 크기의 콩알들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단순히 손이 빠른 것이 아니로구나. 머리를 쓸 줄 아는 놈이다. 강무석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은홍을 돌아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내 솜씨가 아깝구나. 허드레실만 시키기에는. 그 순간 은홍은 강무석의 눈빛에서 살기살기가 아닌 호기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이 창고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은홍이 그것을 봤는지 시험하려는 것일까? 은홍은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했다.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내비칠 것인가? 어르신, 소인이 우매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은홍이 입을 열자 매월이 기겁하며 나서려 했으나 강무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해보라. 은홍은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 창고의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탓에 나탈들이 구석으로 굴러가 쥐들이 꼬이고 습기가 찹니다. 기둥 밑을 조금만 보수하면 쌀백석은 더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새는 구멍을 알고 있다는 은유. 강무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기둥 밑이 새는 줄 아는 며느리라 재미있구나. 아주 재미있어. 강무석은 은홍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 눈에는 기둥 밑만 보이느냐? 아니면 그 밑에 숨겨진 다른 것도 보이느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은홍은 눈을 내리깔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어르신께서 보라 하신 것만 봅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일 뿐입니다. 다만 제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참지 못하는 성미입니다. 은홍의 대답은 완벽했다. 비밀을 봤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결코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돕겠다는 충성심으로 포장한 대답. 강무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고지기의 보조를 맡아라.
장부 정리도 도우면서 내 그 비상한 셈법을 어디 한번 써먹어 보거라.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매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뒤따르던 하인들이 웅성거렸다. 그러나 은홍은 기뻐할 수 없었다. 고직이 보조. 그것은 상단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비밀을 너무 많이 안죄로 제거될 수 있는 단두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강무석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은홍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호랑이의 등 위에 올라탔다. 떨어지면 죽는다. 하지만 잘만 몰면 이 호랑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은홍은 옷소매 속에 감춰둔 피마자 열매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기다리십시오, 아버님. 그리고 조금만 참거라, 월이야. 내 반드시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바람이 불어와 은홍의 치맛자락을 거세게 흔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상단을 감싸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전둥 소리가 상단의 기와 지붕을 때리고 번쩍이는 섬광이 마당의 고목을 비출 때마다 그림자들은 기괴한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 요란한 빗소리 사이로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섞여 들더니 이내 은홍의 방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2년, 당장 나와라. 내년이 기어이 사달을 냈구나. 들이닥친 것은 횃불을 든 사내들과 도끼가 잔뜩 오른 매월이었다. 잠결에 일어난 은홍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억센 소나귀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진 은홍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몸을 떨었다.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시린 살기가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곳간의 자물쇠가 부서지고 은전 500냥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은전 꾸러미가 바로 인연의 이불 밑에서 나왔어. 매월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은홍의 방에서 찾아냈다는 묵직한 자루를 빗물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둔탁한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박혔다. 모여선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세상에 500냥이라니 역시 굴러들어 온 돌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은홍의 가슴에 꽂혔다. 은홍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고 매월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뻔하고 조잡한 덫이었다. 그러나 이 덫은 치명적이었다.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홍해처럼 사람들이 갈라지며 대행수 강무석이 나타났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왔는데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빗줄기조차 그를 피해 가는 듯했다. 강무석은 바닥에 널브러진 은전 자루와 은홍을 번갈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깊은 실망과 경멸에 가까웠다. 내 너를 믿고 곳간 열쇠를 맡겼거늘 돌아오는 것이 고작 도둑질이냐?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양반가의 며느리라 하여 남다른 기계가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 너도 탐욕 앞에 선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었구나. 강무석이 손을 들어 올리자 형틀을 쥔 사내들이 은홍에게 다가왔다. 멍석말이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닙니다. 소인은 결백합니다. 은홍이 외쳤으나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매월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섰다. 대행수 어른,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인연의 다리를 분질러 본보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종들도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매월의 부추김에 강무석의 눈매가 더욱 매서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형을 명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은홍이 흙탕물을 튀기며 벌떡 일어났다.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이시려거든 죽이십시오. 허나 도둑 누명을 쓰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게 단 한 번만 저 증거물을 살필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에 제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제 목을 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기 어린 외침에 강무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흔한 읍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투사의 눈빛이었다. 강무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턱으로 은전 자루를 가리켰다. 좋다. 어디 한번 내 그 잘난 혀를 놀려보아라. 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은홍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전 자루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풀어 쏟아진 은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은전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매월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장님, 이 은전들이 어디서 났다고 하셨지요? 매월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어디긴 어디야. 네가 훔친 곳간 안쪽 금고지 은홍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군요. 곳간은 쌀과 잡곡을 보관하는 곳이라 늘 곡물 냄새와 쥐 오줌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헌데 이 은전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군요. 은홍은 은전을 강무석에게 내밀었다. 대행수 어른, 직접 맡아보십시오. 이것은 곡식 창고에 있던 돈 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즐겨 쓰는 밥가분 백분 냄새와 옷장에 넣어두는 사향 주머니 냄새입니다. 강무석이 은전을 받아 코에 대보았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분 냄새가 비에 젖은 소의 냄새 사이로 피어올랐다. 곡식 창고에 처박혀 있던 돈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강무석의 시선이 날카롭게 매월에게 꽂혔다. 매월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무슨 헛소리냐, 네. 내가 분을 바르니 만지면서 냄새가 옮은 게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홍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며칠 전 밤 그녀가 창고 앞에서 주웠던 피마자 열매, 그리고 오늘 밤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와 은전 자루를 숨기던 자가 흘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비단실이었다. 한 여장님은 상단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니 열쇠 꾸러미를 늘 차고 다니십니다. 헌데 그 열쇠 꾸러미 매듭이 붉은 비단실로 되어 있지요. 오늘 밤 제 방에 들어와 이 무거운 자루를 내려놓다가 열쇠 꾸러미가 걸려 실이 끊어진 모양입니다. 은홍이 내민 붉은 실오라기는 매월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의 끊어진 부분과 정확히 색과 재질이 일치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매월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이건 모함이야. 내년이 미리 준비해 둔 거야. 하지만 은홍은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은홍은 강무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행수 어른, 제가 곡간 정리를 하며 복원한 장부에 따르면 오늘 사라진 것은 은전 500냥이 아닙니다. 진짜 사라진 것은 서쪽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밀무역 거래 장부와 최고급 인삼 두 상자입니다. 이 은전 500냥은 단지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여장님. 강무석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다. 밀무역 장부. 그것은
상단에 목줄을 쥔 비밀 중의 비밀이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상단을 배신하고 외부와 결탁했다는 뜻이었다. 매월이, 네가 감히. 강무석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게 깔렸다. 매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아, 아닙니다, 대행수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저 최서방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공포에 질린 매월의 입에서 공범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최서방은 상단과 거래하던 외부 상인으로 최근 매월과 자주 밀담을 나누던 자였다. 은홍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지난밤 월이가 사라진 것도 그 아이가 창고에서 한 여장님과 최 서방이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피마자는 북쪽 오랑캐 상인들이 즐겨 찾는 약재료. 최 서방이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지요. 창고 앞에 떨어진 피마자는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홍은 단순히 도둑 누명을 벗은 것이 아니라 상단을 갉아먹고 있던 내부의 첩자와 배신자를 색출해낸 것이다. 강무석은 천천히 매월에게 다가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내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거늘 내 집 안방에서 쥐새끼를 키우고 있었구나. 강무석의 손짓 한 번에 건장한 사내들이 매월을 결박했다. 매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다. 그녀가 그토록 은홍에게 씌우려 했던 멍석마리의 처참한 말로가 이제 그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무석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서 있는 은홍을 돌아보았다. 이 진사의 며느리. 강무석이 불렀다. 예. 어르신. 은홍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너는 오늘 내 목숨줄을 구했다. 그 장부가 관하로 넘어갔다면 천일상단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을 것이다. 강무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은홍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상단 하인들 전체가 경악할 만한 파격적인 대우였다. 내 눈은 장님이 아니었고 내 귀는 먹통이 아니었으며 내 입은 번거리가 아니었다. 허나 그 눈과 귀와 입이 나를 살렸으니 오늘부로 너에 대한 모든 규칙을 철회한다. 따뜻한 옷이 어깨를 감싸자 그제야 은홍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강무석이 단단히 붙잡았다. 들라, 내 너에게 청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정중한 부탁이었다. 은홍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우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은홍의 마음속에 불던 거친 비바람은 이제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를 증명해 보였다. 방으로 돌아온 은홍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해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겼다. 벽 너머로 매월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은홍은 귀를 막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소리이자 상단의 어둠이 걷히는 소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대행수와의談판을 통해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것뿐이었다. 밤은 깊었으나 은홍의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씻은 듯이 맑고 투명했다. 마당의 흙탕물은 어느새 스며들어 사라졌고 곳곳에 무릉덩이만이 남아 지난밤에 격렬했던 사투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은홍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경멸의 눈초리로 쏘아보던 하인들이 그녀가 나타나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 여장 매월이 끌려간 자리는 비워졌고 상단의 공기는 전과 다르게 무겁지 않고 청량했다. 은홍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아침 공기에서 더 이상 썩은 돈 냄새나 비릿한 피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고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의 향기였다. 대행수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늙은 하인이 다가와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다. 처음 상단에 들어올 때 그녀를 안내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의 태도 또한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은홍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사랑채로 향했다. 며칠 전 빚쟁이의 담보물로 끌려와 공포에 떨며 들어섰던 그 길이었으나 지금 걷는 은홍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강무석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차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 부쩍 늙어 보였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깊어져 있었다. 앉거라. 강무석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권했다. 은홍이 자리에 앉자 그는 찻잔을 직접 밀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에서는 은은한 국화향이 났다. 어젯밤 내 덕분에 천일상단은 목숨을 건졌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부를 회수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었으니 이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공로다. 강무석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은홍의 시아버지가 찍은 지장이 선명한 차용증이었다. 약조한 대로 빚은 모두 탕감되었다. 아니, 탕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강무석은 촛불에 차용증을 가져다 대었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은홍은 검은재가 되어 사라지는 그 종이를 말없이 응시했다. 가문을 옥죄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강무석은 재가 된 종이를 털어내며 은홍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진사의 며느리야, 내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라. 뜻밖의 제안에 은홍의 눈이 커졌다. 내슬에 자식이 여럿 있으나 하나같이 그릇이 작고 탐욕만 앞설 뿐 너처럼 판을 읽는 해안과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담력을 가진 놈은 없다. 네가 원한다면 매월의 자리가 아니라 내 옆에서 상단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부행수 자리를 주마. 너의 그 명석한 두뇌라면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썩기에는 네 재주가 너무나 아깝지 않으냐. 그것은 파격적이고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조선 최고의 상단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가난과 멸시 대신 비단옷과 산의 진미가 보장된 삶이었다. 그러나 은홍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입가에는 옅지만 단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과분한 제안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허나 소인의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강무석의 미간이 좁아졌다. 어째서냐 부와 명예가 싫다는 말이냐. 은홍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재물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이치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실 늙은 시아버님과 병든 시어머니,
그리고 제 지아비를 섬기며 무너진 가문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저의 도리이자 행복입니다. 은홍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땅을 딛고 걷고 싶습니다. 화려한 상단의 안주인보다는 콩 한 쪽이라도 마음 편히 나누어 먹는 남산골의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강무석은 한참 동안 은홍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너는 내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로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놓인 작은 자개함을 꺼내 은홍에게 건넸다. 가져가거라. 이것은 빛탕감과는 별개로 내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다. 거절하지 마라. 장사치가 공짜로 이문을 취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 은홍이 조심스럽게 함을 열자 그 안에는 황금 10냥과 최고급 인삼 그리고 비단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문서는 남산골 집터와 주변의 밭을 되찾아 준다는 증서였다. 은홍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강무석은 손사래를 쳤다. 은혜가 아니다. 정당한 거래의 대가일 뿐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부디 가서 잘 살거라. 상단을 나서는 길, 대문 앞에는 짐을 실은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무석이 마련해준 선물이었다. 은홍은 수레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천일상단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 보았다. 처음 들어올 때의 그 압도적인 공포와 위압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생의 한 고비처럼 느껴졌다. 문지기들이 공손하게 대문을 열어주었다. 문 밖으로 펼쳐진 세상은 눈부시게 밝았다. 은홍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레에 올랐다.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자 지옥 같던 그러나 그녀를 단련시켰던 상단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남산골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은홍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루에 힘없이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아가,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냐? 시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은홍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못난 애비가 너를 사지로 몰아넣고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내 죄다. 내 죄야. 은홍은 시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빚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방 안에서 병색이 완연한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가 기어 나오듯 나와 은홍을 끌어안았다. 눈물바다가 된 마당 위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었다. 그날 밤 은홍은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다. 강무석이 준 쌀과 고기로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허름한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은홍은 밥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황금으로 치장된 상단의 진수성찬보다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이 거친 밥상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무석에게 받은 종잣돈을 바탕으로 은홍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는 무리하게 땅을 늘리거나 투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황무지를 개간하여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쳤으며 상단에서 배운 셈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위탁 판매하여 작은 이문을 남겼다. 그녀의 지혜롭고 공정한 처사는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뢰이 진사, 댁 며느리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남편은 청렴한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았고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효성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어느 가을날 은홍은 널찍해진 마당에서 잘 익은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고추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옛날 천일상단에서 함께 일했던 어린 식모가 훌쩍 자란 처녀가 되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귀한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다. 대행수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님께 꼭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강무석의 부고였다. 은홍은 비단을 받아들고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호랑이 같던 그분도 결국 세월 앞에서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갔구나. 비단 속에는 짧은 서찰이 들어 있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던 내 말을 너만이 지키고 있구나. 은홍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풍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그 칠흑 같던 밤, 공포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했던 용기, 그리고 탐욕 대신 사람을 선택했던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맺어진 결실임을 은홍은 옆에서 놀고 있는 손자에게 손짓했다. 아가, 이리 오너라. 할미가 아주 먼 옛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를 해주마.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달려와 품에 안겼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감나무 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시련을 잊지 말라는 듯, 그러나 이제는 괜찮다는 듯 사각거렸다. 지혜로운 며느리 은홍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문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